대통령 선거일이 이제 1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선 후보들의 TV 토론 전쟁도 이제 종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각 당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들 모시고 이야기 관련 나눠봅니다. 박수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윤기찬 자유한국당 수석 부대변인, 장진영 국민의당 선대위 대변인, 박정아 바른정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 이만솔 정의당 선대위 부대변인 이렇게 5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부터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한미군이 오늘 새벽 성주골프장에 전격적으로 사드의 핵심 장비를 배치를 했는데 각 당 대선 후보들의 입장은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먼저 문재인 후보, 박수현 대변인 이야기부터 좀 들어볼까요? 예,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의 사드에 관해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온 것은 국민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느냐, 그리고 차기 정부로 왜 넘겨야 된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 문제는 사드 배치에 대한 찬성 반대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중국과 미국의 그 어떤 대립이라고 하는 문화사적 관점, 또 여러 가지 종합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중국의 어떤 경제 보복에서 보듯이.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차기 정부가 책임지고 여러 가지 종합적 변수를 고려하면서 또 중국이나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지렛대 역할도 하면서 그렇게 해줄 것을 요구를 했는데 이미 사드는 다 아시다시피 배치가 거의 완료되는 상황입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갖는 생각은 그러한 것들을 왜 그렇게 이 정부 안에서 끝내려고 하는지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정부에서는 고도화된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고 연내에 사드 작전 운용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정권 교체가 유력해 보이는 입장에서 어떻든 이 정권 안에서 이 사드 배치를 끝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대선을 염두에 둔 그런 정치적 결정이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아쉬움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차기 정부에 왜 여지를 남기지 않느냐 이런 말씀 취지인데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붙이자면 기왕에 하려면 예를 들어서 어떤 정확한 실시 설계나 환경 영향 평가 등 저희들이 요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무시하고 갑자기 진행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저희들은 우려를 표합니다. 네, 저희 정의당은 우선 우리 국방부를 강하게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자국민을 상대로 기습 작전을 벌이는 국방부가 세계 어느 나라 국방부인지 좀 여쭈지 않을 수 없고요. 내놓은 말이 더 가관입니다. 작전 운용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는데 작전 운용 능력이 확보가 안 되는데 실전 배치를 한다? 앞뒤가 안 맞는 어불성설인데 국방부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제가 좀 이유를 드리면은 지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국방부에게 굉장히 좀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사드 반대에서 찬성으로 돌아섰고 그리고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후보는 지금 얼마 전에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에서 이전에는 이 사드 문제 관련해서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거치겠다고 했다가 선관위에 제출한 공약에서는 그 부분을 삭제해버렸습니다.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유력 후보가 이렇게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니까 국방부가 거기에 따라서 잘못된 행동으로 필연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정의당이 모든 것을 걸고 좀 바로 잡겠다는 말씀 국민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문제까지 지적해 주셨는데 자유한국당 이야기부터 좀 듣고 반론 기회 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늦었지만 지금 작전 운용 능력을 갖추게 된 사드 배치를 환영합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라는 말씀도 있지만 실제 안보 위기라는 점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다 이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절차 물론 완벽히 갖추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절차를 갖추기 전에 안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사드 배치부터 완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른정당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입장을 낸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 북핵 문제, 미사일 문제의 위험이 굉장히 심각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이 안보 문제 가지고 저희 정치권이 당리당략적으로 움직일 때는 이미 지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지금이라도 그전에 우리 당도 그렇고 후보도 얘기했던 것처럼 대선 이전에 사드 배치가 완전 마무리되어서 더 이상 이 불필요한 논란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기정사실화해야 중국의 압박도 빨리 해결을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 계속 견지해 왔었습니다. 기정사실화가 답이다. 네, 그런 우리는 말씀이시군요. 환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당에서는? 지금 오늘 새벽에 기습적으로 이렇게 배치를 위한 장비들이 반입이 됐다. 그 과정에서 이제 주민들하고 충돌이 있어서 12명의 주민이 부상을 당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났습니다. 굉장히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다치신 분들이 빨리 쾌유되시기를 먼저 이제 빌겠고요. 저희가 이제 그 국민의당이 사드에 대해서 처음에 반대 입장을 취할 때 굉장히 중요한 논거가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 끝까지 부인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사드 배치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 아닙니까? 주민들 또는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들여오겠다는 그 사드를 국민들의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고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예. 지금 저희가 이제 당론으로 사드 찬성으로 이제 결정을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기습적이고 주민들의 지금 환경 영향 평가도 제대로 받지 않고 또 저렇게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들여오는 사드가 오히려 사드로 인해서 주민들이 다치는 이런 불상사를 야기하는 이런 기습적인 행태는 예.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다. 저희 당 입장에서는 유감이다. 이런 뜻을 표했습니다. 사드 배치 중단에 대한 입장은 뭡니까? 예를 들어 중단을 해야 된다는 요구를 지금 보수 정당에서는 하고 있는데 국민의당 입장은 정확하게 뭔가요? 저희 입장에서는 사드 배치는 지금 단계에서는 불가피하다. 불가피하다. 이런 입장이고요. 예. 다만 절차를 지켜서 하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어제 네 번째 TV 토론회가 있었는데 한반도 안보 상황 관련해서도 여러 이야기가 왔는데 한 가지는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 유승민 후보가 코리아 패싱에 대해서 들어봤느냐라고 얘기했는데 그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정확하게 한번 들어보고 질문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예,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정말 안보 무능 정권이었습니다. 북핵 위기는 DJ 노무현 정권 때 70억 불 이상 북에 돈을 퍼줬기 때문이다. 미국이 북한의 핵시설을, 핵미사일 기지들을 선제 타격해도 중국은 개입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온 뉴스 보셨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미 중국의 그런 상과 공조가 필요한 거죠. 코리아 패싱이라고 아십니까? 코리아 패싱. 무슨 말씀입니까?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한테는 황교안 군한대행은 전화 한 통 안 해주고 중국 신문에는 관영 신문에는 선제 타격도 핵미사일 선제 타격 된다 이런 식으로 난단 말입니다. 미국이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 나라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아이 부끄러워하셔야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코리아 패싱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얘기했는데 박 대변인님 네. 단순 실수인지 아니면 이 용어에 대한 어떤 이해가 없었던 건지 어떤 건가요? 아마 저기에 나와서 앉아 계신 5분 모두가 코리아 패싱이라고 하는 그 용어 자체를 모르시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근데 잘 안 들렸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새로운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질서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또 중국이 지투로 성장하면서 서로의 그 헤게모니를 둘러싼 어떻게 보면 제가 늘 표현합니다만 이것이 문명사적 어떤 충돌로 이어지는 이런 시점에서 보면 한반도의 목소리가 자꾸 줄어드는 것 이런 것들이 큰 문제이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우리 주권 국가로서 이런 것들이 배제된 채로 계속 여러 가지 사례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마 지금 저기에 나와 계신 대통령 후보 5분 모두가 이런 한반도의 상황에 대해서 주권 국가로서의 굉장히 심각한 위기 의식을 다 똑같이 심각하게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저런 용어를 아냐 모르냐라고 물어보면 여기 학력고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설사 코리아 패싱이라는 말을 모를 후보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그런 심각한 한반도의 상황에 대해서 모두 다 함께 이해하고 계실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각 당의 해법은 약간씩 다를 수 있더라도 본질 측면에서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대선 이후라도 함께 지혜를 모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설명하고 넘어갔으면 좀 좋았을 법하기도 한데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발음이 안 좋았나요? 코리아 패싱 가지고 그 문재인 후보께서 몰랐으리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근데 저희 유승민 후보께서 말씀을 여쭈었던 이유는 뭐냐면 지금 저희가 안보 상황에 대해서 엄밀히 따져보고 제대로 봐야 되는 문제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한미 동맹이 어떻게 되어가느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애초에 이 패싱이라는 단어 나온 게 보니까 2008년 정도 우리 한국과 미국이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맺었을 때 재팬 패싱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때를 유추해서 봤을 때 우리나라 그동안 박근혜 정부 오면서 소위 청와대 얼라들이 잘못해서 그 대통령이 그 인민해방군 막내에 올라가서 그런 걸 보면서 중국에 많이 기대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돌아온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네. 가장 중요한 게 한미 동맹이고 이 시점에서 과연 코리아 패싱이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우리가 외교 관계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를 여쭤보는 보는 내용 중에서 저런 것이 나왔다고 봅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의 안보는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한미동맹에서 기본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제대로 된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한 게 좀 아쉽다 네, 그런 말씀이시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근데 유승민 후보의 발음이 문제는 그렇게 없었던 것 같은데 2번씩이나 말씀을 하셨는데도 문 후보가 이제 그걸 못 알아들으셨기 때문에 모르셨을 수도 있고, 2번째는 이제 한글 사랑이 평소에 굉장히 아주 높으신 분이잖아요. 3D 프린터라고 읽으시고 그랬던 분이기 때문에 한국 건너뛰기 이렇게 불러봤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이번 북핵 위기, 안보 위기와 관련해서는 이게 좀 논쟁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책임이냐,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책임이냐를 놓고도 사실 공방이 오가고 있거든요. 윤 대변인님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는지요? 글쎄 뭐 현재 안보 위기를 다 공유하고 있다면 그 안보 위기를 어느 정부 하에서 초래했는지는 사실은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굳이 토론 과정에서 굳이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니까 굳이 언급을 한다 그러면 사실 2005년도 9월 달쯤에 육자회담이 있었는데 그 육자회담상에는 북한이 핵을 폐기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사실. 그 뒤에 1년 뒤에는 핵실험을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다시 남북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여쭤봤을 때 이제 북핵도 폐기하겠다 이렇게 또 약속을 했어요. 그 뒤에 이제 뭐 3차, 4차, 5차 핵실험을 했는데, 자, 이런 점을 볼 때 북한의 선의에 맡기기는 어렵다. 네. 그렇다면 우리의 뭐 자강 안보란 말도 나오지만 미국과의 동맹을 이용하든 우리 스스로 힘을 키우든 어쨌든 안보는 북한의 말을 믿지 말고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이의가 있으면 안 되는 것인데 예. 이게 토론 과정에서 언급된다는 게 사실 저는 좀 의아하고요. 그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께 좀 아쉽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어제 그 안철수 후보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의 책임의식을 갖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공감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정치나 이런 책임의식을 좀 바꿔가야 되는데, 국민에게 5년 동안 권력을 위임받아서 국가를 운영했으면 그 기간의 모든 것은 다 내 책임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고요. 자, 북한 핵은 김일성의 유은 정치입니다. 그리고 1970년대 이래로 북한의 핵을 갖기를 목표를 세우고 계속 어떤 국가적 차원에서의 모든 것을 집중해서 노력해 왔죠. 예를 들어서 햇볕 정책이 퍼주기도 아닙니다만 퍼주기라고 해서 그것이 핵 개발의 어떤 직접 원인이 됐다. 참여정부나 민주정부 책임이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현재 상황을 제가 좀 강하게 어필해 보면 모든 것이 그럼 단군 할아버지 책임이겠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어쨌든 자, 민주정부 10년간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 정부 책임지는 것이 맞고, 또 보수정부가 그것이 잘못돼서 정권 교체가 돼서 했다면 보수정부 시절에 일어난 일 역시 우리 책임이다라고 서로 그렇게 느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정치인의 자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단군까지 가는 건 너무 멀리 간 것 같고요. 네. 근데 저는 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김영삼 정부, 그리고 그 이전에 노태우 전두환 정부까지 거슬러서 이게 연계돼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 역사적 흐름이라는 게 있고 맥락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지난 정부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보다 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 정치의 국내 정치의 안보를 이용하는 그런 잘못된 구태의 모습들이 다시 드러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가령 우리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사실 많은 국민들께서 이번 대선 국면에서 특히 이 그 안보 위기와 이슈와 맞물려 가면서 이런 것들을 국내 정치에 적극적으로 누구보다 앞장서 활용할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제가 별 말씀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새로운 보수를 주창하고 나오신 유승민 후보님, 그리고 안철수 후보, 이런 분들이 이 안보 이슈에 이것을 국내 정치에 활용하는 그런 분위기에 편승을 해서 과거의 모습을 네. 자꾸 회귀하는 것은, 이런 것들은 현재 유승민 후보님 지지율이 안 오르고 있는 것이나 안철수 후보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국민들이 더 이상은 그런 안보 바이러스에 면역력이 생기셨기 때문에 그런 어떤 안보 세균전 말고 정책전을 벌이자라는 제안을 저희가 역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안철수 후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두 사과하자, 모두의 책임이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첫 번째로 그 자유한국당 측에서 이거를 DJ 노무현 정부의 탓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데이터가 보면은 YS 때 대북 송금액이 DJ 노무현 정권 송금액에 합친 것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따져 올라가면은 사실은 YS 정부, 그러니까 이제 자유한국당이랑 전신이죠. 그렇게 보면 자유한국당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누구의 책임이다라고 지금 따질 건 아니다라는 게 이제 저희 입장이고, 지금 이제 우리 정의당의 우리 부대변인이신가요? 네, 임 부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민의당 입장에서 이걸 뭐 안보를
색깔론으로 이렇게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당이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송민순 회고록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것을 색깔론으로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문재인 후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자꾸 바꾸고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지도자의 자질에 합당하냐 이 부분을 저희가 지적하는 거지 네. 왜 그걸 북한에 물어봤냐 이렇게 이 부분을 저희가 공격하는 건 아니다. 그것은 기억해 몇 주시기 가지만 바랍니다. 좀 바로 잡겠는데 일단 먼저 말씀하신 그 송금액 관련해서 사실 데이터 기준치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DJ 정부 시절이나 노무현 정부 시절 때 북한에 주어진 현물이나 아니면 송금액이 훨씬 많습니다. 그건 분명한 거고요. 다만 문재인 후보께서 언급하신 그 기준은 교역과 위탁 가공을 제외한 기준을 삼았기 때문에 다른 거고 그건 확인이 가능한 거니까. 두 번째로 예. 말씀하신 안보 이슈에 관련돼서 지금 현 상황에 안보 이슈가 제기된 것이지 이걸 저희가 안보 이슈를 정치에 활용한 게 아니고요. 정치가 안보 이슈를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매번 토론 때마다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국민들이 그 안보 이슈에 대해서 공감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민들이 현재 안보 이슈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느끼신다는 거 이 점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저는 뭐 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놔두고 그 과거에 니 탓 내 탓하는 거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어떤 점이 잘못됐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아쉬운 것은 우리 문재인 후보 측은 계속 문재인 후보께서는 계속 그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더 많이 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미지를 더 씌우려 하시는 게 좀 유감스러웠어요. 안타깝고 그래서 그 다음에 토론이 있으면 뭐 문제가 있는 건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말씀을 주시고 그 솔직하게 말씀을 주시면 국민들도 이해하실 텐데 그렇게 가는 게 좋은데 모든 것이 다 이전 정부 탓이다라고 말씀하신 게 좀 아쉬운 점이 있었고 그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안보 문제는 지금 저희가 그 안보 장사를 하려고 이러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점 이거를 안보 장사라고 표현하시는 거는 좀 유감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윤기찬 수석부대변인께서 말씀 잘하셨습니다. 대북 송금액을 바라보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 부분이 있고 민간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현금이 있을 수 있고 현물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기준에 따라 다 다르지만 지금 우리 그 장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YS 정부가 가장 많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새누리당 소속의 윤상현 국회의원이 통일부에 대북 송금액을 자료를 요구해서 통일부로부터 받은 그 자료를 저희가 기준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뭐 확인을 해보는 부분이니까요. 다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TV 토론에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사회적 가치에 관한 문제에 대한 이슈가 있었죠. 동성애 관련 토론인데 지난 대선 토론회에서는 좀 찾아보기 힘든 이슈였던 것 같은데 먼저 어제 TV 토론의 모습 잠시 보시고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동성애가 굉장히 심합니다. 군 동성애는 이 국방 전력을 약화시키는데 어떻습니까? 거기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성애 반대하십니까? 반대하지요. 분명히 동성애는 그 이제 반대하는 것이죠. 예, 저는 뭐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게 아니고 반대하냐 찬성하냐 물어보는. 합법화 찬성하지 않습니다. 예. 저는 동성애는 찬성이나 반대를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동성애는 이제 반대한다고 하셨죠. 동성혼 합법화할 생각 없습니다. 합법화가 아니라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했죠. 차별은 반대합니다. 동성애 때문에 지금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에이저가 14,000명 이상 에이저가 지금 창궐 하는 줄 아십니까? 그런 식의 성적인 지향 때문에 우리가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하고 지난번에 우리가 동성혼을 합법화한다는 거하고는 다른 것이죠. 그게 사실상 민주당 문재인 후보 차별은 안 된다면서도 합법화에는 반대한다. 동성애가 합법화 대상인지를 놓고도 여러 논란이 있는데 정의당에서 심상정 후보 문제 제기를 강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어제 문재인 후보께서 거듭 2번, 3번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셔서 사실 저 토론을 보면서 좀 귀를 의심하고 놀랐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 심상정 후보가 동성애라는 것은 찬성 반대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다라고 아주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뭐 더하고 뺄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에 미국 사회 많은 소수자들에 대해서 펼쳤던 어떤 정책들이나 입장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도 정말 선진국 대열에 인권 선진국 대열의 반열에 진입을 하려면 그런 것들을 부지런히 쫓아가야 되는데 지금 유력 대선 주자
특히 문재인 후보가 거기에 좀 굉장히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 좀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신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네. 좀 충격과 유감을 느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성소수자 단체에서 또 시위도 있었다 이런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는지요? 예, 우선 첫째로 어제 홍준표 후보께서 이런 질문을 던지셨는데 이런 질문 자체가요. 답변하는 사람을 굉장히 곤경에 처하게 만들도록 기획된 그런 질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 동성혼 합법화 문제는 대통령 후보가 답할 그런 가치관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이 합법화 문제는 결국에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영역입니다. 그것을 대통령 후보가 단답식으로 답변하라 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고요. 그러나 지금 정의당에서 주장하는 대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어떻게 해서든지 존중되는 쪽으로 사회가 그렇게 발전해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미국도 동성화 합법혼에 2015년에 합의를 하게 되는데 1970년부터 이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회가 그런 쪽으로 이행해 가야 되는 것은 맞고 인간의 존엄성은 언제 어디서든지 존중이 돼야 맞지만 그러나 이것이 시기상조이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서의 문재인 후보의 답변은 다소 정의당 입장이나 그 소수 인권 단체 측에서는 서운하실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 대통령 후보에게 물었고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서는 그렇게 크게 부적절한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당 홍준표 후보 군대 내 동성애자가 국방력을 약화시킨다라는 취지의 발언도 약간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사실 그 군 전력 관련해서 논의하다가 이제 그쪽으로 질문이 옮겨갔는데 이 동성애에 대한 것은 사실 군대 내에서 문제가 많이 됐던 부분이죠. 그런데 홍준표 후보가 물었던 취지는 사실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그 질문을 돌려서 여쭈었던 걸로 생각이 되고요. 이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께서 뭐 동성애에 대한 찬성 반대를 떠나서 나중에 차별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본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마무리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됐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바른정당에서는 이 문제 사안 사실 뭐 막판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뭐 일부 시각도 있는데 어떤 평가로 보시는지요? 뭐 아까 앵커 말씀 주신 것처럼 뭐 국회 내에서 일부 소란도 있고 뭐 했지만은 이게 이 선거 전반에 영향을 크게 미칠 거라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아직은 그 일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존중돼야 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대선 전에 이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약간 회의적이고요. 다만 저런 민감한 문제에도 이렇게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셨던 후보께서 다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좀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으면 그리고 우리 정의당 심상정 후보께서도 그 인권을 많이 이렇게 존중하는데 북한 인권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분명한 답을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어제 토론에서는 있었더라고요. 사실 어제 토론에 문재인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뇌물수수 의혹을 놓고 언성을 높이는 일까지 있었거든요. 그 모습도 좀 잠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수사 기록에 보면 그 당시에 중수부장이 이야기한 거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돈을 박연차한테 직접 전화해서 요구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보세요. 제가 그 조사 때 입회했던 변호사입니다. 아니 말씀을 왜 버릇없이 해요? 그렇게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이보세요라니.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를 허위를 늘어놓고는 그 전제하에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허위 늘어났으면 저도 고발하면 되잖아요. 두 후보 이보세요 버릇없다 이 표현을 놓고 사실 네티즌 간에 또 공방이 좀 오가고 있는데 국민의당에서는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시는지요? 제가 저 장면을 보고 굉장히 의아했던 게 말이죠. 홍준표 후보가 저 질문을 한 것은 사실은 지난 3차 토론에서 문재인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 가족이 640만 불을 받은 거다라고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 본인 입으로 얘기한 거를 다시 인용을 하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이 말씀하신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여러 가지 사정을 얘기를 하시면 되거든요. 반박을 하시면 되는데 거기에서 이거 보세요, 이 보세요 이렇게 이제 역정을 내셨단 말이죠. 네. 그건 굉장히 어떻게 상대방 후보를 저렇게 무시하고 저렇게 발끈하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근데 이제 저것뿐만 아니라 어저께 문재인 후보가 곳곳에서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공공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는 우리 정책본부장이랑 대화해라. 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문준용 씨 아들 건에 대해서는 계속 일관되게 다 해명했다. 난 더 할 말 없다.
국민의당 당신이나 해명하시오. 뭐 이런 태도를 계속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시청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소상하게 알기 쉽게 말씀하실 의무가 있는데 벌써 대통령이 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대통령이 아니라 제왕적인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다. 이렇게 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뭐 640만 달러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회자가 돼 있는데요. 사실 이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께서 그럼 재수사하자. 당신이 대통령이 된다 하시더라도 재수사 시키겠다. 이러면 끝날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이면에는 이제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홍준표 후보께서 물으신 이유는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문제와 관련해서 직접 받지 않았다 이런 그 본인 변명에 대해서 터무니없다 이런 반응을 보이셨거든요. 문재인 후보께서. 그에 대한 애들른 이제 질문이었던 것 같고요. 예. 또 이제 그 문재인 후보께서는 지도자로서의 이 이중잣대를 의심할 만한 이런 일들에 대한 이제 질문이죠. 예를 들면 탄핵제도에 대해서도 저서에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 기각된 이후에 이 탄핵제도가 문제가 있다.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헌법재판관이 어떻게 대통령을 탄핵하느냐 이런 문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그 탄핵 정부에 또 그런 입장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이에 대한 이제 질문이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어떻게 보고 계셨습니까? 예, 어쨌든 1위를 하고 있는 후보기 때문에 모든 그 질문과 이런 검증들이 집중이 되는 것 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문재인 후보는 좀 더 여유 있게 국민이 묻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더 성실하게 답변을 하는 것이 맞겠죠. 그러나 지금 제기하셨던 문제들에 대해서는 계속 토론회 때마다 질문을 하셨고 또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치도 서로 좁혀지지 않는 똑같은 원론적인 질문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니까 이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는 문재인 후보뿐만이 아니라 지금 각 후보들을 대리해서 나오셨습니다만 각 후보들에게 제기된 의혹도 똑같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 다 대변인들이 그런데 상대방의 당에서 발표한, 상대방 진영에서 발표한 어떤 논평이나 이런 게 있다면 한번 진심으로 좀 한번 들어보고 예. 그 부분에서 우리가 제기한 의혹이 다 해소되지는 않지만 한 가지 정도 해소가 됐다 그러면 그건 좀 남겨놓더라도 그래서 좁혀가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640만 달러에 대해서는 아마 조현호 전 경찰청장이 그 전에 어떤 장병 교육에서 계좌가 발견됐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해서 사실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미 그런 어떤 역사적인 평가나 이런 것들이 쭉 다 쌓여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 원점으로 돌아가서 처음 의혹을 제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네. 그 문재인 후보께서는 좀 너무 심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서로 좀 좁혀 가도록 합시다. 예. 네, 방금 말씀하신 이 상대당 다른 후보의 공식 입장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잘 읽어보자는 말씀 참 공감이 가고요. 또 저는 뭐 이보세요 저보세요 그런 말 한마디 가지고 뭐 태도를 문제 삼는 거는 별로 생산적인 토론은 아닐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 가령 이 정책본부장과 토론하는 게 좋겠다. 그 말 자체보다도 그 이면에 담겨 있는 저희 심상정 후보가 문재인 후보가 얘기하는 복지 공약에 대해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 좀 부실하고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문재인 후보가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것 이런 정책적으로 준비가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말의 태도 문제에 있어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책적인 태도 거기에서 좀 아쉬움을 저희가 지적을 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를 비롯한 모든 후보 측에서 네. 남은 기간이라도 충실하게 준비하고 국민 앞에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게 중요하겠다. 이 지적을 좀 끝으로 드리고 토론 싶습니다. 자세에 관해서 여러분들의 이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마저 그 부분도 좀 보고 바른정당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17만 4천) 명의 공무원 그거를 구급 공무원 초봉을 줘도 4조 3천원 1년에 그것만 해도 이 21조 원이 훨씬 넘어요. 계산도 제대로 안 해보고 재원을 너무 낮게 낮추어 잡은 거 아닌가. 공무원 일자리 소요 예산도 구급 공무원의 초봉으로 계산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올라가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7급 7호봉으로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발표한 거 보시고 아니요, 다 봤습니다. 꼼꼼히 봤는데 계산이 도저히 안 맞다. 그 자세한 내용은 아니요, 제 생각에는 우리 요거 하나만 우리 정책본부장하고 토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 저한테 정책본부장하고 토론하라 이러시면 이거는 매너가 너무 없으신 거죠. 그런데 뭐 제가 우리 유 후보님 시간을 저한테 좀 주신다면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는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정부에서 해야 되는 일은 기반을 닦는 겁니다. 공정하게 경쟁이 가능한 산업구조 만들어서 개천에서도 용이 될 수 있고 중소기업도 그 대기업이 될 수 있는 실력만 있으면.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야말로 사장님 마인드다. 미시적인 기업 경영하고 거시적인 국가 경제는 다른 겁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일자리 없고 우리 청년들 알바로 고생할 때 정부가 직무유기했다는 거예요. 안랩에서 올해 임금 계약을 포괄임금제로 했다. 그렇게 보도가 났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저는 경영에서 손뗀 지 지금 10년도 넘었습니다. 95년부터 2012년까지 안랩을 직접 운영을 하셨고 또 보도에 따르면은 그 안랩 직원들이 지금 이 포괄임금제는 10수년 해왔다 이렇게 이제 증언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좀 대주주가 경영 관여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 근데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시지 않습니까? 아니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여러 토론회에서 재원 문제를 굉장히 집요하게 지금 공략을 하고 있는데 여러 대담 토론에 대한 방식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셨거든요. 어떤 내용일까요? 저희는 이제 뭐 재원 말씀하셨으니까 그 발표하시는 공약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공약 가계부 형식으로 해서 재원을 다 밝힐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 여러 그 언론에서도 뭐 제기하고 있는 게 재원 마련에 대해서 대책 없이 비일 공약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근본적으로 좀 돌아가 보면은 우리가 왜 이렇게 조기 대선을 하게 되느냐? 그러니까 지도자를 뽑는 데서 제대로 검증을 못했고 지도자가 그 대통령이 제대로 된 정책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지 않고 그 아무한테나 넘겨서 이런 일이 생겼잖아요. 그렇다면은 이런 면에서는 그 후보께서 내 이름으로 내는 그 정책에 대해서는 꼼꼼히 한번 좀 보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리고 어제처럼 그 이렇게 뭐 정책본부장하고 얘기해라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유감스러운 부분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 인터넷상에 보니 여러 패러디들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음 토론회에서는 우리 문재인 후보께서도 계속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정말 내가 그걸 고민해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꼼꼼히 좀 살펴보시고 상대 후보를 좀 존중하는 이런 자세로 토론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를 상대로 해서는 심상정 후보가 사장님 마인드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이제 심상정 후보는 계속 그 지난번에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고 안철수 후보 공약에는 기술만 있지 사람이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안철수 후보가 계속 얘기하는 기술 또 4차 산업혁명 이 얘기는 왜 하는 겁니까? 그런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우리 국민들,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세상을 더 잘 살아갈 것인가, 더 잘 살아가게 준비해야 된다. 사람을 위한 기술을 얘기하는 건데 사람이 없다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좀 아쉽네요. 그리고 이제 어저께 유승민 후보가 이제 일자리 공약에 대해서 공격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만약에 이제 유승민 후보가 말씀 안 하셨으면 아마 안철수 후보가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문재인 후보의 제1공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표 공약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일자리 창출 처음 된 게 아니라 그렇죠. 공공일자리 81만 개 처음 문제 제기된 게 아니라 계속 논란이 되고 있으면 문재인 후보님은 그걸 이제 잘 숙지를 하고 계셨을 거라고 이제 저희는 생각했는데 지금 어저께 말씀하신 것만 봐도 7급 7호봉을 기준으로 계산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7급 7호봉의 본봉만 가지고도 지금 말씀하신 예산을 넘어가고 그 여러 가지 상여금이나 퇴직금 또 연금 이걸 포함하면 6조 원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4조 2천억하고는 뭐 훨씬 더 넘어가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더 꼼꼼하게 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는 거죠. 어떻게 민주당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지금 제가 설명드리게 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어제 문재인 후보가 유승민 후보님께 그런 반응을 보인 것은 좀 부적절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똑같은 말씀을 하시니까 답답하셨겠죠? 굉장히 큰 오류가 있습니다. 유승민 후보님께서. 자, 문재인 후보 일자리 81만 개 중에 공무원은 17만 4천 명입니다. 그렇죠? 근데 유승민 후보가 뭐라고 하셨냐면 1년에 저희가 21조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5년이니까 임기 5년으로 나누면 4조 2천억을 1년에
기준으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자, 드는 예산을 5분의 1로 나누었으면 일자리 81만 개도 5분의 1로 나눠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매년 20%씩 단계적으로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1년에 늘리는 일자리가 81만 개 중에서도 공무원은 17만 4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5분의 1로 나누면 3만 4천 개 1년에. 그러면 유승민 후보가 나눈 예산 5분의 1 4조 2천억을 3만 4천 개로 나누어서 해야지 그것을 예산은 5분의 1로 나눠 놓고 17만 4천 개가 공무원인데 다 포함한 81만 개를 그걸 나누어서 구급 공무원 초봉으로 40만 원 수준이다. 이렇게 후려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건 좀 후려친다고 표현하시니까 아니 조금 그러니까 그러신데요. 제 설명에 대해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에 그 문재인 후보께서 지금 대변인 말씀 주신 것처럼 당신의 공약에 대해서 깊이 숙지를 하고 오셨었다면 어제 그런 말씀을 주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가 여쭙는 거는 재원이 너무 답답하니까 내가 아주 단순하게 계산해도 이렇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였거든요. 그러면은 말씀 주신 것처럼 17만 얼마 그 공공일자리 하고 공무원 하고 단계적으로 5년간 하고 뭐 이런 말씀을 주셨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텐데 그리고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그 계산마저도 낮에 우리 윤호중 정책본부장님께서 또 브리핑을 하셨더라고요. 그것마저도 이렇게 보니까 후에 있을 그분들에 대한 퇴직금, 연금, 기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계산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공공일자리 부분도 많이 반영이 안 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설명을 주셨으면 지금 박 대표님 말씀 주신 것처럼 조금이라도 설명을 주셨으면 시청자분들 많이 이해하셨을 텐데 그런 게 없이 바로 본부장하고 얘기해라.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81만 개 중에 공무원은 17만 4천 개다라는 걸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거든요. 근데 유승민 후보님께서는 81만 개를 그걸 나눠버려 가지고 40만 원짜리 월급쟁이로 만들어 놓으니까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사실 인정을 안 하고 계신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윤호중 본부장을 설명한 것이 다르다고 그러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7급 7호봉 기준으로 할 때 왜 7급 7호봉을 기준으로 하냐면 이것이 5급부터 9급까지 다양한 직급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중간 직급은 7급 7호봉으로 계산을 했고요.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봉뿐만이 아니라 거기다 수당과 여러 가지 사회보험료를 다 합쳐도 그렇게 해서 계산해도 저희가 정확하게 3,400만 원 수준으로 17만 4천 명을 곱하면 그것이 15조 원 정도 됩니다. 딱 한 말씀. 그렇게 해서 5년 지나고 나면 우리 자라는 애들한테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엄청난 폭탄 던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게 이해하려는 태도와 설명하려는 태도가 좀 맞붙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은 이런 설명, 지금 박 대변인 말씀하시는 이런 설명을 했더라면 토론이 훨씬 더 고급스럽게 흘러갈 수 생산적이었을 있었을 겁니다.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 부분은 방금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돌아가서 다음 토론에서 이렇게 좀 잘 하시면 될 문제라고 보고요. 저희 심상정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사장님 마인드다. 안철수 후보의 공약에는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한 부분을 제가 가장 핫한 이슈를 좀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준표 후보님 같은 경우는 모래시계 검사 이 캐릭터를 빼놓고는 설명을 할 수가 없겠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안철수 후보님은 안랩, V3랑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계신데 우리 안철수 후보님 어저께 이 안랩의 포괄적 임금제, 국민의당 스스로도 바꾸겠다라고 얘기한 포괄적 임금제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님은 본인이 경영에서 손을 뗀 지 10년이 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의당 송금주 대변인께서는 2012년 이후로 경영에서 손을 뗐다. 시차가 차이가 좀 나고요. 또 하나는 안철수 후보가 경영에 관여할 당시에도 안랩에서는 당시에 포괄적 임금제를 통해서 직원들에게 굉장한 노동 착취, 엄청난 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그런 노동 문제에 있었다라는 증언들이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상정 후보가 전형적인 사장님 마인드다. 안철수에게는 공약의 정책에 사람이 없다라고 지적한 부분들을 바로 이런 정확한 현실을 짚어서 말씀드린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장진영 대변인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어저께 안 후보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안 후보가 안랩의 대주주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지가 한참 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경영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고 있냐라고 이제 책임을 추궁을 하니까 대주주와 경영자, 전문 경영인은 분리되는 게 이제 주식회사와 자본주의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그걸 못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우리 정의당도 마찬가지고 우리 당도 마찬가지고 재벌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거꾸로 이번에는 그러면 거꾸로죠. 지금 그 논리가 대주주한테 개입해서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게 논리가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죠. 네. 방금 사람이 없다 이 말씀 저도 공감을 하는 게 아마 심상정 후보의 말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국방 R&D 산업화하자 이런 여기서도 나오듯이
이게 기술이 발전하면 사실 고용이 줄잖아요. 이거에 대한 대책이 없다 이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유승민 후보께서 뭐 재원 마련 대책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애둘러서 표현하신 건데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면 준다는 표현만 있지 그걸 어떻게 거둘 것인가 국민한테 거둘 것인가라는 이 말이 없다. 포퓰리즘이다. 없는 것 아니냐. 아마 이런 취지의 말씀을 풀어서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한 가지 더 주제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요즘 이제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1강 2중 2약 체제로 흐르는 것 아니냐라는 여러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권 내에서는 좀 진영 간 후보 단일화 이런 논의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야기를 먼저 좀 바른정당에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제 토론에서는 모두 아니다. 그런 거 절대 선을 그었거든요.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저희 그 의총통에서 뭐 그런 후보 단일화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만은 어제 그 당이라는 거는 뭐 여러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당의 주인이 제일 키 플레이어가 현직 의원, 현역 의원일 수도 있지만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있고 일반 당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원외 당협위원장들 어제 그 전혀 그와 다른 의견을 모았고 당원들도 아닌 의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토론회에서 후보마저도 그 절대 그런 그 연대 단일화 없다, 완주하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후보 단일화 문제는 그 소멸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사실 이제 문재인 후보 어제 적폐 연대다라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오래간만에 또 적폐라는 용어를 썼는데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지요? 예, 아마 어제 문재인 후보가 이 문제를 공세적으로 던진 질문이죠. 그것은 아마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선거가 끝날 때까지 돌발 변수를 최소화해야 되는 그런 선두주자로서의 어떤 정치 공학적 의미도 있지요, 사실은.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원칙 없는 연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 우리 저 DJP 연대나 저 노무현, 정몽준 연대 두 번의 연대로 우리가 기울어진 야권의 운동장을 바로잡으려는 연대 통합의 노력이 있었는데 그때는 정권 교체라는 것과 개혁이라고 하는 어떤 큰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했는데 이것은 오로지 문재인 하나만 반대하는 반문연대다라고 하는 원칙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예.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정치 공학적 측면에서 아마 이런 것들을 국민이 이거 안 됩니다라고 강하게 제동을 걸므로써 공세적으로 걸어서 어떤 돌발 변수는 최소화하려는 그런 성과는 정치- 거뒀다고 평가하십니까? 지금 저 말씀하신 대로 이건 소멸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성과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성과 이전에 애초에 이거는 그 안 될 얘기들이 진행되었던 후전인 판단을 해요. 알겠습니다. 아니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아니 안 한다는 거를 왜 자꾸 저렇게 자꾸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시는지 100번 넘게 그게 제일이 이야기했다.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예. 100번 넘게 얘기를 했죠. 100번이 뭡니까? 몇백 번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문재인 후보가 좀 욕심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게 좀 불안감의 표현이다. 예? 그렇게 이제 쐐기를 박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하는데도 안철수 후보는 끝까지 안 하실 겁니다. 그렇게 해도 국민들이 결국은 단일화와 똑같은 효과를 가져다 주실 것이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저희는. 네. 그래서 그런 거 안 할 테니까 국민들 제발 적폐라고 그런 표현은 아니 한참 안 쓰시다가 다시 나와가지고 저는 어저께 놀랐는데요. 국민들을 적폐라고 얘기하는 그런 행태가 정말 적폐다. 네. 꼭 좀 전해주십시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도 안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보수 진영 단일화는 조금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정확히 표현하면 생각 없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데 뭐 변화 가능성이야 정치는 늘 있게 마련이지만 실제 말씀하신 대로 반문연대라고 속칭 표현되는 연대는 쉽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정책 기조가 다르기 때문에 다만 예. 정책 기조가 같은 세력들 간에는 연대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말씀하셨지만 적폐라는 단어는 그 해당 후보나 해당 정당 당원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적절치 않은 표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저희 어제 심상정 후보가 한마디로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굳세어라 유승민 이렇게 간단히 정리를 했는데요. 네. 이걸 두고서 이제 진보와 보수 양 대표 진영이 좀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피차 좀 동병상련을 느껴서 그렇게 응원한 것 아니냐 하는데 저희는 별로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공개된 여론조사에서 저희 8%까지 나왔고 예. 지금 홍준표 후보 금방 좀 따라잡을 거로 보이고 있는데요. 예. 저희 심상정 후보가 유승민 후보를 응원하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보수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에 좀 부응해달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이미 다당제는 현실화가 됐습니다. 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려면 그에 맞게끔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유승민 후보가 이번에 아주 꿋꿋하게 완주를 잘하셔서 이후에 네. 다당제를 실제로 선거제도 그리고 정치제도로 수렴할 수 있는 그런 변화를 알겠습니다. 우리 정의당과 함께 만들어가자는 각 당에서 좀 하실 말씀드리고 말씀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다음 기회로
굳세어라 심상정 얘기하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좀 줄여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박수현 민주당 선대본 대변인, 윤기찬 자유한국당 수석 부대변인, 장진영 국민의당 선대위 대변인, 박정아 바른정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 이만솔 정의당 선대위 부대변인 5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